안녕하세요. 기구한 인생에 눈물로 삶을 보내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인연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당장 닥친 일 때문에 숨이 막히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던 인생도 시간이 흘러 버티다 보니 새로운 인연으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 사연도 도움이 되고자 한자 적어봅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동생이 3명인 6식구였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집안의 수입이 넉넉지 않아서 사는 게 좀 빈곤했어요. 아버지는 한옥집에 기와를 올리는 일용직을 하셨는데 지방에 일감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신다고 몇 주씩 집을 비우곤 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서 저희를 돌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셨죠. 나름의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셨지만 워낙 없는 집이었고 일용직이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딸린 식구도 많아서 형편이 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이라 눈치가 빤했어요.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것도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몰래 혼자서 눈물 짓는 엄마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정말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 술에 의존하고는 하셨죠. 그 마음을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울리는 건 늘 아버지셨으니 모든 문제의 원흉은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철이 들어 이제야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집의 가난. 그 가난을 저는 악착같이 떨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늘 관심을 가졌어요. 솔직히 겨우 고등학생일 뿐인 제가 알고 싶다고 깊숙이 알 수는 없었어요. 어느 누가 생판 모르는 가난한 집 자식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그래도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돈에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사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미천도 없고 학생 신분이었지만 꼭 장사를 하고 말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천만다행인 것이 그 방황 속에서도 제가 어둠의 세계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도 비행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조폭 끈앞풀이나 하고 그러면서 어둠의 세계에 첫 발을 들이게 되면 다시 되돌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시 저에게도 그 어둠의 손길이 유혹처럼 왔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생활에 반항심으로 주먹질하는 형들이랑 어울려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다니는 게 괜히 멋있게도 보이고 또 형들 심부름을 하면 용돈이 생기기도 했기에 재미가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엇나가는 저를 보고 또다시 흘리는 엄마의 눈물 때문에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모자라 저까지 거기에 보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 덕분에 어긋나지 않고 무사히 졸업도 할 수가 있었죠. 졸업을 하고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돈 벌기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체력은 자신이 있었기에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어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땡볕 아래 뜨거운 아스팔트와 함께 일하는 게 어찌나 고되던지요. 그나마 1급이 짭짤해서 버틸 수 있었죠.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목적 없이 빈둥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 통장이 더 두둑했어요. 그게 또 나름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야, 우성아, 너 이번에 월급 탔지? 우리 고기 좀 사줘.
야, 내 월급인데 니들 고기를 왜 사주냐? 에이, 짠돌이 새끼. 친구한테 고기 한 번 못 사냐? 너네 고기 사줄 돈은 없어. 네가 돈 벌어서 사 먹어.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짠돌이였어요. 정말 지독하게 돈 모은다고 손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내가 안 쓰니 저도 얻어먹지는 않았지만 너무 철벽을 치니 마음이 상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일에 맘 쓰지 않았어요. 친구로 좋은 건 좋은 거고 제가 돈을 쓰는 건 별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른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어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동생이 셋이고 아버지는 갈수록 일하기가 힘이 붙이셔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엄마도 일을 하셨지만 밤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서 끙끙 앓으셨고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만이라도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효도라는 생각으로요. 한여름 그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벌겋게 익은 피부에 엄마가 참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성아, 돈도 좋지만 엄마는 네가 힘든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니? 피부가 다 익어가지고. 아, 엄마, 괜찮아. 아니,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야. 익어서 벌게진 피부 위에 오일을 갈아서 붙여주시면 그게 그렇게도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맘 아파하셨지만 저는 점점 금액이 커지는 통장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든든한 거 있잖아요. 내 장사를 곧 할 수 있겠다는 기대로 커지고요. 그렇게 1년을 일을 했을까요? 제 수중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어요. 그걸로 가게 보증금이라도 내면 되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무슨 장사를 할지 알아보고 다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아이고, 우성아. 우성아, 어쩌면 좋니? 무슨 일인데, 엄마? 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겼어요. 10년 넘게 지붕을 타시던 아버지는 그동안 한 번도 추락 사고가 없으셨거든요. 갈수록 일감이 줄어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진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는데 사고가 있던 전날 저녁에도 소주를 2병이나 드셨다고 엄마가 아침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 그 술 때문에 그만 사고가 나버린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갈비뼈랑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도 피가 나서 붕대를 감고 계셨어요. 의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를 찔러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수술하는 입원실 앞에서 엄마와 저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수술이 잘 끝났고 그 일로 아버지는 2달이나 입원을 하고 계셔야 했어요. 다행히 상처는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는데 아버지의 치료비가 문제였죠. 집에 목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요즘이야 직장 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출근한 아버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는 동료의 증언 때문에 사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했고요. 엄마는 걱정이 늘어지셨고 저는 화가 났어요. 아무리 술이 덜 깬 상태라고 해도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고 사무실에 가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가 성가시게 하고 나서야 사장님이 치료비를 일부만 지원하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겨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니 참 허탈하더군요. 미안해하는 엄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부모님을 곁에서 보고 있으니 자꾸만 원망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벗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막상 군대에 입대해보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 든 생각이 살아서 나가야 한다였어요. 동네 형들에게 군대 얘기만 들었지 직접 겪은 건 처음이잖아요. 잠이든 먹는 거든 사람의 한계로 몰아붙이는데 넋 놓고 있다가는 멀쩡하게 집에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자연스레 집 생각이 났어요. 집이 싫어서 도망가듯이 들어간 군대에서 다시 집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고 작지만 포근한 제 방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집을 그리워하면서 저는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 수술비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썼지만 그래도 덕분에 집안에 빚은 더 생기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시 모아보자.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으니 무조건 장사해보자. 이렇게요. 마음을 달리 먹으면서 저는 돈을 모으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쥐꼬리만큼 나오는 월급도 모으고 휴가를 나갈 때면 1급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게 돈에 미쳐 있을 때 엄마는 걱정이 태산같이 늘어지셨죠. 휴가 나왔으니 좀 쉬다가 들어가고 하지. 또 일을 하니. 엄마, 나 장사할 거야. 장사? 응, 내가 우리 집안 일으킬게. 그러니까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내가 꼭 성공할 테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면서 엄마한테는 그렇게 장담을 하곤 했어요. 엄마는 말뿐인 아들도 대견하신지 그럴 때마다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웃어주셨고요. 잠시나마 짓는 엄마의 미소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다짐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동네 형이 운영하는 정육점으로 취직을 했어요. 장사 미천도 미천이지만 기술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고기는 단가도 세서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형 말을 듣고 기술을 배우기로 했죠. 고기 손질은 처음이라 손에 익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정육점에 붙어 있었죠. 계속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니 어느 정도 손에 익었어요. 야,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아, 형, 왜 다시 나왔어요? 아니 명세서 좀 볼 거 있어서 나왔지. 이제 퇴근해. 집에 가서 쉬어. 안 힘드냐?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식, 열심히 한다. 퇴근 시간이란 게 없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월급도 고스란히 모았고요. 늘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쓸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게 정육점에서 5년 동안 일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정육점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됐죠. 야, 우성아. 아니지. 이제 김 사장인가? 야, 정말 축하한다. 다 형 덕분이에요. 형, 정말 고마워요. 아이, 뭘. 네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네 가게도 생긴 거지. 야, 그나저나 내가 큰일이다. 너 덕분에 그동안 편하게 일했는데 말이야. 아, 새로 일하는 친구도 잘 할 거예요. 고마워요, 형. 동네 시장통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간판을 달고 개업식을 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양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열망했던 내 장사였고 그 꿈이 이뤄지는데 꼬박 12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야, 엄마, 울지 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고 그러세요? 너무 좋아서 울지. 너무 좋아서. 엄마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기에 더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조차도 슬쩍 눈물을 비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알아서
이렇게 잘 컸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가게 운영 잘 해볼게요. 그래. 너는 잘 할 거다. 엄마 아버지께 꼭 성공하겠노라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그만큼 잘 살고 싶었고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제 가게 말고도 정육점이 2군데나 더 있었어요. 이미 여러 해 장사를 한 곳이라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경쟁이 치열했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항상 인사를 하고 다녔고, 주변에 어떤 가게보다 일찍 문 열고 늦게 닫았어요. 집에서 잠만 자는 생활이 다시 시작된 거죠. 형님 집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장사 노하우를 모조리 갈아 넣어서 일을 했어요. 변수 없이 그렇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더니 점점 단골도 생기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주변 상인분들도 누가 고기를 산다고 하면 저희 가게로 소개해 주시고 십시일반 다들 도와주셨죠. 일단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장사가 잘 됐어요. 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가게도 어느새 직원이 2명이나 생기게 됐고요. 명절을 맞아 바쁠 때는 동생들이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줬습니다. 3년, 5년이 지나면서 가게도 확장을 하게 됐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 창남 덕분에 우리가 호강을 한다. 아들, 고마워. 에이, 호강은 아직 멀었어, 엄마. 왜? 이 정도면 넘치지. 우리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주변에 참한 아가씨 없니? 지금 돈 버는 것도 바쁜데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도 늦었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가만히 두지 말고 한번 만나봐. 20대에도 연애 한 번을 안 하고 일만 했어요. 제 가게가 생긴 뒤에도 연애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제 모든 신경은 오로지 돈 버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여자는 거들떠도 안 봤죠. 그렇게 장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제 일상에 문득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그녀를 본 건 옆 가게에 새로 공방을 열었다고 개업떡을 들고 온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 옆에 새로 개업한 공방이에요. 개업떡 드시고 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서 메아리 치더군요. 그녀가 준 시루떡을 손에 들고 그녀가 나간 자리를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고 직원들이 짓궂게 놀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그녀를 처음 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30대 남자가 공방에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괜히 손질하고 남은 고기라며 특등급 고기를 싸들고 가서 건네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더 사서 남는다고 그녀를 주기도 했어요. 그녀도 눈치가 영 없는 건 아닌지 고기를 사서 하루 걸러 하루씩 저를 찾아오고 지나다니면서 꼭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나갔죠. 저처럼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우연이 계속 겹치고 그 우연은 필연이 되어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주변 사장님들은 저희가 잘 어울린다고 인연끼리 만났다면서 좋아해 주셨죠. 30 중반 느지막이 시작된 저의 연애는 마른 장작처럼 불타올랐고 정말 이 여자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푹 빠져 지냈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그녀와 만났고 어느샌가 정육점이 바쁠 때는 그녀가 와서 일손을 거들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연애를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6살이 어린 그녀는 몸도 참 가녀렸어요. 공방에서 뜨개 수업을 하던 그녀는 팔뚝도 어찌나 가는지
건드리면 똑 부러질 것처럼 약했어요.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 웨딩드레스를 입혀놨더니 어찌나 청초하던지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고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푹 빠져있던 아내도 장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장 근처에 집을 얻어 시작된 저희 신혼은 집보다도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피곤하지? 먼저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나 혼자 들어가서 뭐해. 가게에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아이, 그래도 힘들잖아. 들어가서 쉬고 있으면 나도 금방 들어갈게. 아니야. 같이 들어갈래. 결혼할 때 가게 때문에 신혼여행도 멀리 못 가고 강원도에 2박 3일로 다녀왔어요. 직원도 있고 자리도 잡아서 못 비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씩 여행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자라면 멋진 곳에서 신혼여행을 기대했을 텐데도 아내는 전혀 서운한 기색이 없었어요. 정말 어렵게 가진 가게라서 그런지 평생을 함께 하자 약속한 아내 앞에서도 가게일 만큼은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자리를 잡으면 꼭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며 말로만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가겠다던 그 여행을 영영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 후 저희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지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가 많았기에 빨리 가지자고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면 생길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기다림이 1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둘이서 병원도 가봤죠.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 생길 거라는 희망으로 기다렸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양가 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리시는 걸 아는 아내는 부담만 자꾸 커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비슷한 것도 겪고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저는 가게 분점을 내게 됐고 일이 더 바빠져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몸이 10개라도 바쁜 상황이었지만 어릴 때 그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저의 책임감은 더더욱 커졌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때 정말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가서 확인했는데 임신 5주째래. 정말? 진짜? 와, 지우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잘했어.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아내는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아이였기에 저희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양가 어른들도 기다리던 소식이기에 그 반가움은 더 컸고요.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 가게로 나오는 발걸음을 끊었어요. 몸이 약해서 그런지 병원에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원체 어렵게 가진 아이라 아내도 정말 많이 조심했어요. 집에만 있기 심심하지? 아니, 안 심심해요. 나 할 거 많아. 아이한테 책도 읽어줘야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데. 그래. 이거 엄마가 주셨어. 뭔데? 잉어집인데 엄마가 챙겨주시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래. 아내는 몸이 약해서인지 비위도 약했거든요.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배가 아무리 고파도 못 먹고 그랬는데 그 비린 잉어즙을 단숨에 다 마셔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우리 애기한테 다 영양 가는 건데 잘 먹어야지. 나는 엄마니까. 와,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엄마인데 당연하지.
우리 아이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나는. 참 밝은 사람이었지만 원체 몸이 약하다 보니 눈이 안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단단해지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아내의 배와 엄마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뻐근해질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정말로요. 10달을 품고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와서 아내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을 견디는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병실 밖에서 진통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뭔가 분주한 모습에 저는 더더욱 불안함에 휩싸였고 얼마 뒤 간호사가 저에게 와서 알려줬어요. 서지훈 보호자님, 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데 산모님 출혈이 안 멈춰서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아내가 위급하다는 말만 던져주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 버리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이 돌았고 간호사의 뒤를 따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의사는 혈액 공급하라고 소리 지르고 시장통처럼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수술대에 누워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내에게 급히 다가갔어요. 이미 아내는 의식이 없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눈 떠! 지훈아!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미동을 하지 않더군요. 싸늘해진 아내의 손을 마구 주무르며 이름을 계속 불렀고 그렇게 수분 뒤에 아내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이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겠다던 아내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 저는 아내를 잃게 됐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터에 아내의 관이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관이 아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차마 아내를 뿌릴 수가 없어서 납골 땅에 안치하면서 하늘에는 구멍이 뚫린 양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제 눈에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정도로 힘든 날이었어요. 아내를 그렇게 보냈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아내를 닮은 딸아이를 제가 책임져야 했죠. 한동안 넋을 놓고 가게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 없는 빈집에 홀로 있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셨기에 그렇게 정신을 빼고 있을 수가 있었죠.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기가 차 하셨어요.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 하늘에다가 욕을 하셨죠. 우성아, 이제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이렇게 넋놓고 있을 거야. 네 딸은 눈에 안 들어와? 누워서 꼬물거리는 딸 아이는 아내를 유독 많이 닮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웃을 때는 영락없이 아내였죠. 아이는 제 손가락을 힘주어 잡았고 저를 보면서 해맑게 웃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자고, 이 아이를 위해 정신을 차리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때부터 제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을 정리하고 본가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봐야 했기에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엄마는 황혼에 다시 육아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장사까지 시작한 저로서는 너무 죄송했어요.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서 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께
그 힘든 육아를 부탁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처갓집에 부탁드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제가 죄인된 기분이 들어 처가 쪽으로는 걸음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무거운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엄마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내 손녀이기도 해.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알았지? 고마워요, 엄마.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니? 가족이니까 괜찮아. 알았지? 그렇게 다 같이 생활을 시작했죠. 첫 손주를 보신 부모님은 아이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낳아준 엄마가 없었지만 얼굴에 그늘 하나 없이 그렇게 잘 자라줬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도 점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느새 딸아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을 쯤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옵니다. 환절기라 몸살이 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린다고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나온 날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됐고 말도 또박또박 잘 하는 나이가 됐어요. 집 근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 같이 가게로 나오게 됐죠. 가게에는 저 말고 직원이 둘이나 있었는데 한 명은 쉬는 날이고 한 명은 무단 결근을 한 날이었어요. 근방에 고기를 배달할 일이 있었는데 가까운 곳이라 아이를 두고 다녀온 게 화근이었죠. 혼자 있는 아이가 맘쓰여 우산도 없이 내리는 비를 쫄딱 다 맞고 배달을 다녀왔는데 가게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더라고요. 세진아, 세진이 어딨니? 아무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에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식은땀이 나더군요. 머리가 쭈뼛 섰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주변 가게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경찰까지 동원되어 없어진 딸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온 시장에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를 찾았어요. 집에 계시던 부모님도 나와서 아이를 찾았지만 그날 밤이 새도록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빨리 올 테니 얌전히 있으라는 제 말에 환하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오지 않는 아빠를 찾으러 가게 밖을 혼자 나간 건지 아님 나쁜 인간이 와서 내 아이를 데려간 건지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 목숨과 같은 딸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요. 그 후 1년 새 동안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만 찾아다녔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경찰서에는 수시로 전화해서 접수된 미아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단지를 따로 만들어서 보이는 사람마다 손에 쥐어주며 아이를 확인했어요. 전국 방방곡곡 아이를 봤다는 제보만 있으면 안 찾아간 곳이 없었지만 아이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먼저 죽고 딸아이를 잃어버린 저에게 마지막 희망은 일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찾는 광고는 해마다 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보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이를 찾았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정육점 사장에서 마트 사장이 되어 있었고 제 사정을 아는 상인들은 혼자 살기 아깝다고 새 장가를 가라고 계속 권하더군요. 시간이 약이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제야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이 홀로 보낸 시간 속에 나이가 들어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다시는 없을 제 청춘이 생각나더라고요.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화목한 가정 하나는 꾸릴 줄 알았는데 어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낸 것만 같아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계속 외면만 하고 지냈던 여자에게 마음의 틈을 내주게 됐어요. 평소 저와 가까이 지냈던 과일 가게 주인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관심이 없다고 계속 거절했었는데 그날은 한번 만나보자고 수락을 했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키는 아담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어요. 목소리도 좋고 운동을 하는지 몸도 탄탄하더군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운동은 필수예요. 아직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남들 즐길 때 못 즐기면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김 사장님 보니까 체격이 나고 나셨는데 조금만 관리하시면 지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실 거예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인생을 진지하게만 살았던 저와 달리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도 많고 활동적으로 보였어요. 꾸미는 데 관심이 많은지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부류였죠. 먼저 간 아내와 정반대인 그 여자를 보면서 그래서 더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전혀 달라서 내 긴 슬픔을 잊게 해줄 것 같아서요. 재혼이라고 하던데. 네, 남편이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저는 진짜 일편단심이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어린 여자랑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자를 보면서 왠지 모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사람한테 느낀 아픔이 있구나 싶은 동질감 같은 게 들었나 봐요. 그 연민 때문에 저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열게 됐고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결혼 생활과 자꾸 비교가 됐던 두 번째 결혼 생활. 아직 먼저 간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자꾸만 비교가 된다고 여겼어요. 괜히 그런 마음 때문에 재혼한 여자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따라주게 됐어요. 그 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걸 묵인했던 건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배려를 오해했던 건지 그 여자의 행동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더군요. 당신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던데? 네? 그럴 리가요. 나는 필요한 것만 샀는데. 다 우리 생활비예요. 생활비? 카드 내역이 다 백화점 명품관이던데 그거 다 당신 물건 아니야? 아, 그랬어요? 무슨 남자가 카드 내역까지 다 살펴보냐면서 제 귀에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은 물같이 쓰고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는 할부를 계속 긁어서 한도가 간당간당했죠. 자기 몸에 치장하는 걸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한마디를 하면 쪼잔하다며 잔소리를 퍼붓는 사람이니 뭔 말을 할 수도 없더군요.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그만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곁을 내준 사람이었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없던 두통도 생길 정도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게다가 이 여자가 얼마나 노련한지 혼인신고까지 다 해버린 상황이라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마트 직원들의 원성도 자자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마트에 가서는 이 직원 저 직원 속을 긁어놓고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직원에게는 또 엄청 함부로 하는 거였죠. 사장님, 혹시 시간 좀 되십니까? 마트를 책임지는 점장이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여자가 직원들에게 함부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직원이
속출한다는 거였어요. 참, 주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내가 얘기해서 마트에 발걸음을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매장에 나가봤습니다. 직원들 분위기나 전환할 겸 음료수라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농상 코너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는데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곳으로 뛰어갔고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농산 여직원의 얼굴을 때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이 여직원 당장 잘라요. 세상에, 얘가 내 옷에 흙 묻혔다고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아이씨 진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리면. 아휴, 아가씨 괜찮아요? 잡고 일어나 봐요. 얼마 전에 산 명품 블라우스에 흙이 묻었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렸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얼른 쓰러져 있는 여직원을 잡아 일으켰고 얼굴을 살피니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장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직원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어요. 곁에 선 그 여자가 자기는 안 보이냐며 노발대발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 여직원의 팔에 묻은 흙을 털어주다가 손등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은 화상 자국이 있는 겁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아이의 손등에 있던 화상 자국. 3살 때 뜨거운 물주전자에 데어서 생긴 하트 모양의 화상 자국이 그 여직원의 손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눈에 익었어요. 처음 보는 그 여직원의 얼굴이 뭔가 낯이 익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네? 올해 25살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계신가? 실례되는 질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빼려고 하는 그 여직원의 손을 놓지 못하고 제 질문의 답을 기다렸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끄러운 일인 양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는 걸 듣고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명 제 딸이었어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딸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여직원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을 위해 국가수에 의뢰를 했죠. 그러는 동안 당황해하는 여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흔들리는 눈동자로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더군요. 국가수 결과가 곧 나왔고 제 예상대로 그 여직원과 저는 친자 관계였어요.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그 여직원을, 아니 제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헤집으며 찾아다녔던 제 딸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5살에 고아원에 왔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고아가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 지나간 일은 다 잊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더 중요해. 세진아, 이게 네 이름이야. 25년 전에 아빠가 너한테 지어준 이름이야. 세진. 그래, 세진아.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를 환대해 주셨죠. 혼자 살아왔을 시절이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기쁨과 환희 속에 있을 때 그 여자만은 홀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았으니 같이 기뻐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못마땅함을 숨길 생각도 없는지 급기야 저에게 불만을 토해내더군요. 이제 와서 딸이 생겼다니 나는 못 받아들여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25살짜리 딸이 생겼는데 내가 당황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해요? 나는 당신 호라비인 줄 알고 결혼한 거라고요. 우리 결혼 생활이랑 딸을 찾은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쟤 싫어요. 감자 박스나 나르던 애한테 딸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순간 제가 들은 말을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가만 보니 재산에도 눈독을 들인 것 같고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나와 결혼한 뒤에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그제서 모든 상황이 냉정하게 보이더군요. 그동안 배려를 했던 저를 마치 개인 금고인 양 이용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게 대번에 예상이 됐어요. 내 딸이 싫다는 사람 나도 싫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해. 아니 여보. 누가 여보라는 거야?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니까 이만 내 집에서 나가. 그 여자는 갑자기 급냉한 제 분위기에 당황해서 태도를 달리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더 역겹게 느껴졌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여자를 사람을 써서 쫓아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어떻게 저런 여자와 살았는지 그동안 그 여자에게 쓴 돈과 시간이 아까워 속이 쓰릴 지경이었어요. 계속 들러붙는 여자에게 이혼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 보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정리하는 과정에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당한 거였어요. 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신용불량으로 개인 파산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그 모든 걸 알고 나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싶었어요. 잘못했다간 제가 모은 재산까지 홀랑 다 잃어버릴 뻔했더라고요. 다행히 알게 된 것들로 이혼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 매달리던 그 여자는 어느새 자존심이 상했던지 법정에서 만났을 때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혼이 성립됐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죠. 딸아이와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 돈 걱정 없이 모조리 다 해줄 요량이에요. 딸아이는 어릴 때도 지 엄마를 빼닮았었는데 자라고 나니 분위기까지 비슷하더군요. 딸을 보면서 옛날 생각에 종종 빠져 지냅니다. 그것 또한 행복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딸과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